어둠이 짙게 깔린 저녁 아벌시.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7층에서는 매일 밤 은밀하고도 기이한 일상이 반복됩니다. 현관문이 2중 3중으로 굳게 잠기고 나면 백발이 성성한 노인은 신발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남성용 슬리퍼 한 켤레를 꺼내옵니다. 그리고는 마치 누군가 방금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어둔 것처럼 슬리퍼의 앞쿨을 거실 쪽을 향해 가지런히 놓아둡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적막한 집. 이 노인은 도대체 매일 밤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올해로 75세가 된 김명희 할머니. 그녀는 40년 가까이 초등학교 교단에 섰고 교감 선생님으로 명예롭게 정년 퇴임한 분입니다. 평생을 꼿꼿하고 바르게 살아온 그녀의 삶은 겉보기엔 그야말로 성공한 노후의 표본과도 같았습니다. 평생을 헌신했던 교직 생활 덕분에 매달 나오는 연금은 남편 없이도 부족함이 없었고 두 자녀는 모두 남부럽지 않게 훌륭히 키워냈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 작은 딸은 서울 강남에서 치과의사와 결혼해 번듯한 가정을 꾸렸으니까요. 5년 전 남편이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주변의 지인들은 명희 할머니를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러워했습니다. 그래도 명희는 돈 걱정 없지. 자식들 농사 다 잘 지어놨지. 혼자라도 남은 여생 우아하게 즐기면서 살면 돼. 동창 모임에 나갈 때면 친구들은 입을 모아 그녀의 팔자를 칭찬했습니다. 명희 할머니 역시 다려 입은 블라우스에 옅은 화장을 하고 나가 자식들이 보내준 용돈으로 친구들에게 밥을 사며 그 우아한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우리 나이 되면 그저 자식들 지만 대고 내 한 몸 건사할 수 있는 게 최고지. 그녀는 언제나 미소 띤 얼굴로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도어락의 삐비빅 소리와 함께 현관문을 여는 순간 명희 할머니가 마주해야 하는 것은 무겁게 짓누르는 절대적인 고독이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남양의 32평 아파트. 한때는 네 식구가 부대끼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이 공간은 이제 째깍거리는 벽시계 소리와 냉장고 돌아가는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가득 찬 거대한 빈 상자가 돼버렸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안마의자는 자식들이 어버이날 선물로 보내준 최고급 모델이었지만 그녀는 그 위에 앉을 때마다 뼈저리게 혼자라는 사실만 더 실감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생활은 해가 지고 나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동네 복지관의 서예 교실도 가고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가곡도 배우며 어떻게든 사람들의 온기 속에 섞여 있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 뉴스 앵커의 목소리 외에는 아무런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저녁 시간이 되면 평생을 지켜온 교감 선생님의 꼿꼿한 자존심도 어둠 속에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밤 9시가 되면 명희 할머니는 어김없이 현관으로 향합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현관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남편이 생전에 신었던 것도 아니고 아들이 쓰던 것도 아닌 시장에서 10,000원을 주고 일부러 사온 280mm짜리 커다란 남성용 슬리퍼를 꺼냅니다. 그녀는 굽은 손으로 슬리퍼에 묻은 먼지를 정성스레 털어내고 문 밖에서 누군가 문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그 커다란 신발을 배치합니다. 이웃집 사람들은 가끔 열린 문틈으로 그 신발을 보고는 수군거렸습니다. 7층 할머니, 치매가 오시려나 봐. 돌아가신 영감님을 아직도 기다리시네. 혹은 미국 간 아들이 곧 돌아온다고 믿으시는 거 아니야? 불쌍해라. 하지만 이웃들의 추측은 모두 틀렸습니다. 명희 할머니는 죽은 남편을 그리워해서 그 신발을 꺼내놓는 것도 아니었고 바쁜 자식들이 갑자기 찾아올까봐 기다리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그 누구보다 맑았고 현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커다란 남성용 슬리퍼 한 켤레에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노인들이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너무나도 서글프고 현실적인 두려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커다란 남성용 슬리퍼가 현관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반년 전 겪었던 아주 짧고도 서늘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가스 점검을 나왔다는 낯선 남자의 방문이 시작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관리사무소에 먼저 확인을 했겠지만 그날따라 깜빡 졸다 일어난 명희 할머니는 무심코 문을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문턱을 넘어온 남자는 작업복 차림의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스 밸브를 확인한다며 부엌으로 들어선 남자의 시선이 묘하게도 가스레인지가 아닌 집안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혼자 사시나 봐요. 집이 참 조용하네. 무심코 던진 남자의 그 한마디에 명희 할머니는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자의 눈길은 텅 빈 거실을 지나 남성용 신발이라곤 단 한 켤레도 없는 깨끗한 현관 신발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눈빛이 미세하게 바뀌는 것을 평생 아이들과 학부모를 상대해온 명희 할머니의 예리한 눈썰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공손했던 말투는 어느새 은근한 반말로 바뀌어 있었고 점검이 끝났음에도 남자는 정수기 필터를 바꿔야 한다느니 렌지 후드 청소를 해야 한다느니 하며 억지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방에서 자고 있어요. 밤샘 근무를 하고 와서 깨우면 큰일 나요. 명희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내뱉으며 안방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을 뒤로 감춘 채 교감 선생님 시절에 가장 단호하고 엄격한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그제야 남자는 츳 하고 혀를 차더니 마지못해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들린 직후 명희 할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가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통장에 수억 원의 잔고가 있고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연금이 있으면 뭐 할까요? 45세의 늙고 힘없는 여자가 굳게 닫힌 문 안에서 겪어야 하는 물리적인 위협 앞에서는 그 모든 사회적 지위와 알량한 자존심이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명희 할머니의 일상은 미묘하게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미 걱정은 말고 네 일이나 잘해라 하며 평생 대범한 척 강한 척 키워온 아들입니다. 이제 와서 무섭다고 외롭다고 징징대는 늙은 어머니가 되어 자식의 앞길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남에 사는 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댁 눈치 보며 애 키우랴 병원 일하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딸에게 누가 찾아올까봐 무서워서 잠이 안 온다는 말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던 옹졸한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불안을 더욱 부추긴 것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73세 최순옥 할머니의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평소 명희 할머니와 함께 노인정에서 화투도 치고 시장도 같이 보러 다니던 활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옥 할머니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난 후였습니다. 꼬박 24시간 동안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끙끙대던 순옥 할머니를 발견한 건 가족이 아니라 요구르트 배달 아주머니였습니다. 명희 언니, 나 그 차가운 바닥에 누워서 생각했어. 사람이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짐승처럼 죽어갈 수도 있구나 하고. 병원에 입원한 순옥 할머니가 핏기 없는 얼굴로 눈물을 훔치며 하던 그 말은 명희 할머니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찍혀버렸습니다. 결국 명희 할머니가 선택한 자신만의 방어막이 바로 그 280mm짜리 남성용 슬리퍼였습니다. 외출할 때면 텔레비전을 켜서 뉴스 채널을 크게 틀어놓아 굵직한 남성 앵커의 목소리가 현관 밖으로 새어나가게 했고 밤이 되면 낡은 남성용 슬리퍼를 현관에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이 집에는 젊고 힘센 남자가 살고 있다.
나는 만만한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바깥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늙고 연약한 노인의 처절한 위장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슬리퍼가 지켜주는 것은 껍데기뿐인 안전함이었습니다. 현관문 안쪽의 진짜 삶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슬리퍼가 지켜주는 안전은 현관문 앞까지만 유효했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온 집 안에서 명희 할머니의 일상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밥상이었습니다. 교직에 있을 때만 해도 남편과 아이들 밥을 차려 먹이느라 부엌대기처럼 사는 게 지긋지긋했습니다. 혼자가 되면 나만을 위해 예쁜 그릇에 반찬을 벌어 우아하게 식사하겠노라 다짐했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마주 앉아주지 않는 4인용 식탁은 너무나 넓고 차가웠습니다. 결국 명희 할머니는 식탁을 두고도 좁은 싱크대 앞에 서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찬밥 한 덩이를 물에 훌훌 말아 냉장고에서 갓 꺼낸 김치통을 반찬 삼아 대충 허기를 때우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찌개를 끓이는 것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입으로 들어가자고 지지고 볶아서 뭐하나 설거지거리만 나오지. 입버릇처럼 혼잣말을 읊조리며 대충 삼킨 밥은 늘 채기처럼 가슴에 얹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식은 밥을 물에 말아 넘기던 중 강남에 사는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명희 할머니는 헛기침을 두어 번 하고는 한껏 밝고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연아, 밥은 먹고 일하니? 엄마, 나 지금 병원 마감 중이라 바빠. 엄마는 식사하셨어? 그럼 오늘 복지반 언니들이랑 백화점 가서 갈비탕 특으로 아주 맛있게 사 먹었다. 고기가 얼마나 연하던지. 명희 할머니의 시선은 싱크대 위에 놓인 초라한 양푼 그릇에 머물러 있었지만 입에서는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딸은 다행이라며 주말에 시댁 행사가 있어 이번 주도 못 찾아뵐 것 같다는 말을 쫓기듯 덧붙였습니다. 아이고 애미야, 오지 마라. 나도 주말에 동창들하고 단풍 구경 가기로 해서 바쁘다. 네 시부모님한테나 잘해드려. 내 걱정은 추워도 말고. 전화는 1분도 채 되지 않아 끊어졌습니다. 뚝뚝 끊어진 전화기를 멍하니 바라보던 명희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실 단풍 구경 같은 건 애초에 있지도 않은 일정이었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져서 동네 마트 가는 것조차 버거워진 지 오래였으니까요. 나 아프다, 나 외롭다. 주말에 와서 내 밥 한 끼만 같이 먹어주면 안 되겠니?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평생 자식들에게 짐지우지 않고 당당한 엄마로 살아온 교감 선생님의 알량한 자존심이 끝내 그 한마디를 짓눌러 버린 것입니다. 받으면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가스 점검원을 사칭했던 남자의 서늘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라 도통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명희 할머니는 밤 8시가 넘으면 집안의 모든 창문을 굳게 닫고 커튼을 쳤습니다. 도어락이 잠긴 것을 3번, 4번 확인하고도 모자라 안방 문까지 걸어 잠그고 나서야 겨우 자리에 누웠습니다. 새벽에 위층에서 변기 물 내리는 소리나 복도에서 누군가 걸어가는 발소리라도 들리면 심장이 쿵쿵 뛰어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면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 구멍으로 바깥을 내다보거나 어둠 속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280미 남성용 슬리퍼를 보며 스스로를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이웃들에게는 활달하고 돈 많은 노인으로, 자식들에게는 건강하고 바쁘게 노후를 즐기는 쿨한 엄마로 포장했지만 현관문이 닫힌 뒤에 명희 할머니는 겁에 질린 채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있는 나약한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지독한 외로움과 언제 혼자 쓰러져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 그것은 통장 잔고로도 자식들의 사회적 성공으로도 결코 막아낼 수 없는 노년의 차가운 민낯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말라가던 명희 할머니의 삶에 전혀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찾아온 것은 그해 늦가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찬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기 시작하던 11월의 늦가을, 명희 할머니의 앞집인 702호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왔습니다. 평소 이웃과 교류를 꺼리던 명희 할머니였지만 오며 가며 마주친 앞집 노인은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올해 78세인 박상호 할아버지. 그는 시내에서 30년 넘게 내과 의원을 운영하다 은퇴한 전직 원장님이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큰 평수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 작은 평수로 혼자 이사를 왔다고 했습니다. 늘 단정한 카디건 차림에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박 원장은 인상은 깐깐해 보였지만 허투루 말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건은 첫눈이 내리던 어느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명희 할머니는 평소처럼 밤 9시가 되자 현관으로 나가 280mm 남성용 슬리퍼를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하필 그때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버리러 나오던 박 원장과 복도에서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열린 현관문 틈으로 커다란 남자 슬리퍼를 가지런히 놓고 있던 명희 할머니의 손이 공중에서 흠칫 멈췄습니다. 순간 당황한 명희 할머니는 평생을 몸에 익혀온 그놈의 체면 때문에 또다시 조건 반사적으로 거짓말을 뱉어내고 말았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미국에서 잠깐 들어왔거든요. 발이 워낙 커서 신발 구하기도 힘드네요. 과장된 웃음소리가 텅 빈 복도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 원장은 묵묵히 쓰레기 봉투를 내려놓더니 명희 할머니의 현관 앞까지 다가와 그 슬리퍼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슬리퍼 구석구석을 훑는 동안 명희 할머니는 심장이 쿵쿵 뛰어 입술이 바싹 타들어갔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박 원장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김 선생, 그는 명희 할머니가 교감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 신발 당장 치우세요. 종도둑이 와서 봐도 코웃음을 칠 겁니다. 명희 할머니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박 원장은 지팡이로 그 커다란 슬리퍼의 앞코를 툭툭 건드리며 서늘하게 팩트를 짚어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덩치가 산만한 남자가 매일 신고 다니는 슬리퍼라면서 발등에 주름 하나 없고 바닥에 흙먼지 하나 묻어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신발장엔 다른 남자 구두는 단 한 켤레도 없고 우산 꽂이에는 여자용 양산과 낡은 우산뿐이죠. 문 앞에 붙어있는 배달 음식 스티커는 죄다 1인분짜리 도시락집 번호뿐이고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원장의 말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예리해서 명희 할머니는 어떤 변명도 덧붙일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섭고 혼자 있는 게 두려워서 그러시는 거 압니다. 박 원장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 가짜 슬리퍼 하나 내놓는다고 해서 김 선생의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오히려 나는 혼자 사는 힘 없는 노인이니 제발 속아주세요라고 광고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이런 얄팍한 속임수는 진짜 나쁜 놈들에겐 통하지 않아요. 오히려 타깃이 딱 좋죠. 명희 할머니의 얼굴이 수치심과 충격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평생 완벽하게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우아한 노후의 방어막이 이웃집 노인의 말 몇 마디에 산산조각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찰나 박 원장이 덧붙인 마지막 말은 명희 할머니의 폐부를 깊숙이 찔렀습니다.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은 그 자존심, 이웃들에게 초라해 보이기 싫은 그 체면, 그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늙고 병들고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가짜 슬리퍼 뒤에 숨어 벌벌 떠는 것, 그게 진짜 초라한 겁니다. 쿵. 현관문이 닫히고 명희 할머니는 그 자리에 선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280mm 슬리퍼가 오늘따라 유난히 더 크고 텅 비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명희 할머니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거실 불을 모두 끈 채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 현관에 널브러진 그 커다란 남성용 슬리퍼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박 원장의 그 매몰찬 말투에 화가 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남의 속도 모르고 자기는 힘 있는 남자니까 저렇게 쉽게 말하지. 혼자 훌쩍이며 원망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둠 속에서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든 건 이웃집 노인에 대한 야속함이 아니라 뼈아픈 자기 반성이었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니 슬리퍼만이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명희 할머니의 최근 삶 전체가 그 먼지 하나 묻지 않은 가짜 신발과 똑같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남들에게 초라한 과부 노인네로 보이기 싫어서, 끊임없이 난 괜찮다, 난 외롭지 않다며 겹겹이 거짓 포장을 해온 시간들. 관절염 약을 한 움큼씩 삼키면서도 딸 앞에선 단풍놀이를 간다며 허세를 부렸고, 밤마다 도어락을 4번씩 확인하며 벌벌 떨면서도 큰아들 앞에서는 쿨하고 독립적인 어머니인 척 연기를 해왔습니다. 늙고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가짜 슬리퍼 뒤에 숨어 벌벌 떠는 것, 그게 진짜 초라한 겁니다. 박 원장의 그 서늘한 일침이 다시금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녀는 1000번 맞았습니다. 그녀는 늙어가는 자신을, 남편 없이 혼자 남아 한없이 약해진 자신을 스스로도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꼿꼿했던 교감 선생님이라는 과거의 영광과 자식 농사 잘 지은 성공한 노후라는 껍데기를 지키려다 정작 제일 중요한 자신의 안전과 골마가는 마음의 병은 철저히 방치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새벽 동이 터올 무렵 명희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뻣뻣한 무릎을 짚고 현관으로 걸어가 그 280mm짜리 슬리퍼를 집어들었습니다. 처음 시장에서 샀을 때처럼 바닥이 하얗고 깨끗한 그 가짜 신발을 검은색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미련 없이 쑤셔 넣었습니다. 마치 지난 몇 달간 자신을 숨막히게 짓누르던 무거운 체면과 헛된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쳐놓는 것 같았습니다. 주름진 뺨 위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이상하게도 명치 끝을 꽉 막고 있던 오랜 체증이 쑥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이 느껴졌습니다. 날이 밝자 명희 할머니는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평소 외출할 때 입던 화려한 실크 블라우스 대신 움직이기 편안하고 따뜻한 털 스웨터를 주섬주섬 챙겨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동네 떡집에 내려가 갓 쪄낸 따뜻한 시루떡 한 팩을 사들고 왔습니다. 할머니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앞집 702호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얼마 지나지 않아 찰칵하고 문이 열리며 편안한 실내복 차림의 박 원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명희 할머니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떡을 불쑥 내밀며 평생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는 가장 솔직하고 용기 있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이렇게 늙어서 혼자 사는 게 처음이라 사실 매일 밤이 너무 무섭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 바보 같은 가짜 신발은 오늘 아침에 다 갖다 버렸어요. 제가 앞으로 제 한 몸을 진짜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염치 없지만 차 한 잔 내어주시며 조언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명희 할머니가 7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나약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허구의 슬리퍼가 아닌 진짜 세상을 향해 구원의 손을 내민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박 원장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굳게 다물려 있던 입가에 인자한 미소를 띠며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김 선생님. 마침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 따뜻한 쌍화차를 끓이려던 참이었습니다. 떡 냄새가 아주 구수하네요. 어서 들어오시죠.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겨 처음 들어가 본 박 원장의 집은 명희 할머니의 집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평수도 작고 으리으리한 장식장이나 비싼 안마의자도 없었지만 집안 곳곳에는 철저하게 혼자 사는 노인의 동선과 안전에 맞춰진 세심한 배려가 배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화장실이었습니다. 문이 활짝 열린 화장실 바닥에는 물기 하나 없이 뽀송뽀송한 미끄럼 방지 매트가 빈틈없이 깔려 있었고
변기와 욕조 옆에는 일어날 때 잡을 수 있는 튼튼한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 옆과 침대 머리맡에는 언제든 누를 수 있는 손바닥만한 빨간색 비상벨이 놓여 있었는데 박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그것은 동네 빌릴구 안전센터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직통 연결되는 호출기라고 했습니다. 집이 참 따뜻하고 편안해 보입니다. 저는 평생을 큰 평수, 보기 좋은 가구만 쫓으며 살았는데 선생님 댁을 보니 제 집이 얼마나 텅 비고 차가운 공간이었는지 알겠네요. 명희 할머니의 씁쓸한 혼잣말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쌍화차를 내어온 박 원장이 떡을 한 조각 베어 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먼저 용기를 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사실 늙고 병든 몸으로 이 험한 세상에 혼자 남겨진다는 건 누구에게나 뼈저린 공포입니다. 저라고 밤에 누워있을 때 안 무섭겠습니까? 박 원장은 거실 한 구석에 세워둔 자신의 지팡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덤덤히 말을 이었습니다. 재작년에 저도 화장실에서 한번 크게 미끄러진 적이 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뼈는 안 부러졌지만 그 차가운 타일 바닥에 넘어져 허리를 삐끗해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그 30분 동안 제 평생의 알량한 자만심이 다 박살이 났지요. 평생 남의 병 고쳐준답시고 원장님 소리 들으며 살면 뭐합니까? 내 집 화장실 문고리 하나 혼자 힘으로 잡고 일어설 수 없는 그저 힘없는 늙은이일 뿐인데요. 그의 고백에 명희 할머니는 고관절이 부러져 하루 꼬박 누워 있었다던 순옥 할머니의 사고가 떠올라 작게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의사 출신인 이 단단해 보이는 노인조차도 다친 군 뒤에서는 자신과 똑같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이 묘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인정하는 겁니다. 박 원장의 목소리는 어젯밤 복도에서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은 처지에 놓인 동지의 진심 어린 조언이었습니다. 가짜 슬리퍼 같은 걸로 바깥 세상을 속이려다 보면 결국 나 자신까지 속이게 됩니다. 이 정도면 안전하겠지, 나는 아직 혼자서도 끄떡없어 하고 방심하게 되니까요. 그 헛된 방심이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명희 할머니는 찻잔을 쥐한 두 손에 온기를 느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섭다고 바쁜 자식들에게 매일 와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돈을 주고 경호원을 세워둘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당장 오늘 밤부터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나면 또다시 무서워서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 원장은 찻잔을 내려놓고 명희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진짜 방패는 굳게 닫힌 현관문 앞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 속에 두는 겁니다. 김 선생님, 혹시 우리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들 이름 아십니까? 아니면 매일 아침 복도를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의 근무 교대 시간은요? 명희 할머니는 꿀먹은 방어리가 되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폐 안 끼치고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았다 자부했지만 정작 내 안전을 지켜줄 가장 가까운 이웃들의 이름 석자조차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관리비 꼬박꼬박 내고 있으니 당연히 누려야 할 서비스라고만 생각했을 뿐 그들과 사람 대 사람으로 눈을 맞춘 적이 없었습니다. 늙고 혼자인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보디가드는 미국에 있는 훌륭한 아들도 아니고 먼지 안 묻은 가짜 남자 신발도 아닙니다. 바로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는 요구르트 배달 아주머니, 1층 경비실의 김 반장님, 그리고 저 같은 오지랖 넓은 앞집 노인네들이죠. 박 원장의 거실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명희 할머니는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비싼 안마의자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자식들이 어버이날 선물로 보내준 수백만 원짜리 기계. 하지만 밤중에 심장이 조여오고 화장실에서 미끄러질 뻔했을 때 이 크고 비싼 기계는
그녀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진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통장에 찍힌 잔고나 자식들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내 곁에서 숨쉬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온기라는 박 원장의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명희 할머니는 지갑을 챙겨들고 단지 앞 낡은 슈퍼마켓으로 향했습니다. 늘 백화점 식품관이나 대형마트만 고집하던 그녀였습니다. 슈퍼에서 따뜻한 배지밀 2박스를 산 할머니는 발걸음을 돌려 1층 경비실 창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칠렉하오 사모님, 웬일이십니까? 늘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지나가던 깐깐한 노인네의 등장에 경비원 아저씨는 흠칫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명희 할머니는 굳게 닫혀있던 미닫이 창문을 활짝 열고 그의 가슴팍에 달린 명찰을 찬찬히 읽었습니다. 최동수. 이사 온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불러보는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최 반장님, 날이 갑자기 참 춥지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명희 할머니는 따뜻한 배지밀 한 박스를 창틀 위로 밀어넣으며 평생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속마음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습니다. 제가 영감 보내고 혼자 살다 보니 갈수록 겁이 많아집니다. 밤에 잠을 끼면 문 밖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런데 새벽에 최 반장님이 순찰 도실 때 나는 그 묵직한 발소리랑 쇳소리 나는 무전기 소리가 저한테는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모릅니다. 늘 무심하게 지나쳐서 미안해요. 앞으로도 우리 층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최 반장의 퉁명스럽고 피곤해 보이던 얼굴에 일순간 뭉클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저 관리비 받고 일하는 팍팍한 관계가 아니라 누군가의 밤을 지켜주는 든든한 이웃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으니까요. 최 반장은 굽은 허리를 숙이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그런 걱정일랑 붙들어 매십시오. 제가 야간 근무 서는 날에는 7층 복도는 특별히 2번, 3번 더 돌면서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비상벨만 꾹 누르십시오. 제가 1분 안에 뛰어 올라갈 테니까요. 그 투박하지만 든든한 약속 한마디가 현관에 놓아두었던 280mm 가짜 슬리퍼 백혈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어막이 되어 명희 할머니의 헛헛한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내친 김에 명희 할머니는 동네 배달 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부터 매일 요구르트 3개를 배달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먹고 나머지 2개는 앞집 박 원장님과 경비실 최 반장님께 드릴 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문고리에 걸린 요구르트 주머니를 확인하는 것. 그것은 나만 챙기는 이기적인 방어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당신과 내가 무사히 살아있음을 서로 확인하는 가장 확실하고 따뜻한 생존 신고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명희 할머니는 동네 인테리어 설비 가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집 화장실에요. 그 노인네들 넘어지지 않게 벽에 박는 안전 손잡이 있죠? 그거 변기 옆이랑 욕조 쪽에 튼튼하게 좀 달아주세요. 그리고 바닥에 까는 미끄럼 방지 타일도 제일 안 미끄러지는 놈으로 가져오시고요. 보기에 안 예뻐서 어떡하냐. 집이 노인병원 같아 보이면 어떡하냐. 던 과거의 알량한 고집과 허세는 이미 쓰레기통에 내다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75세 노인이라는 현실을 덤덤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가 안개 거치듯 명확해졌습니다.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달고 미끄럼 방지 타일을 깐 그날 밤, 명희 할머니는 현관문에 가짜 슬리퍼를 내놓지 않고도 처음으로 중간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불안과 공포를 몰아낸 자리에 자리 잡은 것은 내 스스로 내 삶을 직시하고 진짜 방어막을 쳤다는 든든한 안도감이었습니다.
며칠 뒤 미국에 있는 큰아들에게서 안부 전화가 걸려왔을 때도 그녀의 대답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미 걱정은 마라. 단풍놀이는 무슨 무릎이 쑤셔서 앞집 박 원장님하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왔다. 화장실에 손잡이도 새로 달고 아침마다 경비실 최 반장님하고 요구르트도 나눠 마시고 있으니 아무 걱정 말고 네 일이나 잘해라.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늘 난 괜찮다, 잘 먹고 잘 쏘다닌다며 거짓말을 하던 과거의 꼿꼿한 교감 선생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무릎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이웃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현명하고 부드러운 진짜 어른이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아들도 어머니의 솔직한 말에 한결 마음이 놓이는 듯 예전보다 훨씬 더 길고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명희 할머니의 그 280mm 가짜 슬리퍼 이야기가 혹시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평생을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자식들 키우고 가족들 건사하느라 정작 내 몸 늙어가는 것은 챙기지 못했죠. 그래서 어느 날 문득 혼자가 되었을 때 약해진 내 모습을 인정하기 싫어 겹겹이 자존심의 갑옷을 입고 가짜 슬리퍼 뒤에 숨어 벌벌 떨며 밤을 지새우는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명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넌지시 건네는 당부는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뼈아픕니다. 만약 혼자 남은 노후가 두렵고 막막하시다면 당장 오늘부터 3가지를 곰곰이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나의 늙음과 나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젊고 힘센 40대가 아닙니다. 화장실에서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기 힘들고 낯선 사람의 방문에 겁을 먹는 것이 당연한 나이입니다. 남들에게, 심지어 자식들에게조차 난 혼자서도 끄떡없다며 완벽한 척 연기하지 마세요.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나를 지키기 위해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 똑똑히 보이게 됩니다. 자존심은 밥도 먹여주지 않고 내 안전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둘째, 돈이나 가짜 신발 대신 이웃과의 느슨한 연결고리를 만드십시오. 비싼 아파트의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이나 수억 원의 통장 잔고는 위급한 순간 내 손을 잡아주지 못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진정한 보디가드는 매일 아침 안부를 묻는 요구르트 배달원, 이름 석자를 부르며 챙겨주는 경비원 아저씨, 그리고 오며 가며 인사 나누는 앞집 이웃입니다. 작은 음료수 하나, 따뜻한 인사 한마디로 내 주변에 사람의 온기라는 진짜 방어막을 쳐두어야 합니다. 셋째, 집안의 환경을 미련 없이 노인의 몸에 맞게 바꾸십시오. 보기에 흉하다고, 집이 좁아 보인다고 미루지 마세요. 화장실의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거실의 비상 호출기 같은 장치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내 생명줄과 같습니다. 가구의 모서리마다 보호대를 붙이고 밤에 화장실 가는 길을 밝혀줄 작은 센서 등을 달아두세요. 내 생활 공간을 내 약해진 몸에 맞춰 뜯어고치는 것이야말로 노후 준비의 가장 첫걸음입니다. 어느덧 달력의 마지막 장을 향해 가는 겨울의 초입. 명희 할머니의 집 현관에는 더 이상 280mm짜리 커다란 가짜 남자 슬리퍼가 놓여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언제든 편하게 신고 나갈 수 있는 할머니의 푹신한 털실내와 앞집 박 원장님이 가끔이나만큼 집안 청소에 나서신 가시나 짚고 겨우 진동으로 들어오는 새집 냄새, 그곳에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거대하고 쓸쓸한 가짜 신발이 놓여 있는지, 아니면 이웃과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진짜 사람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노후의 진정한 평화는 완벽한 척하는 껍데기가 아니라 나의 나약함을 덤덤히 인정하고 세상 밖으로 손을 내미는 그 작은 용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가슴에 와 닿으셨다면 오늘 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혹은
혼자 계신 소중한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무사히 잘 보냈느냐는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이 밤새 불안에 떠는 누군가의 곁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하고 강력한 방어막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밤도 내일도 늘 평안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